13번 할 차례죠.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법 14조에 있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4번에 법인이 경업할 수 있는 거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를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중개업. 업이라는 말은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직업이 되려면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겠죠. 영업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7번 하면 직업이고 6번 하면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받은 중개보수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개사는 고의 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무상중개라도 손해가 발생했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즉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무상중개,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만약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수인한테 중개보수를 안 받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왕창 비싸게 중개를 해버리고 매도인한테만 많이 받고 매수인한테는 돈 안 받고 손해 입히면 되겠죠. 근데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암기 프린트 5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 이중사무소는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나 53번 암기 프린트에 보면 표 밑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그러나 이중계약서는 등록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소속공인회사는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5번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것도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중개업에 해당된다. 딱 한 번만 했다면 중개업은 아닐 수 있겠죠. 반복하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풀어야 돼요. 딱 한 번만 중개를 했다면 저당권 설정 알선에 관한 행위를 한 번만 알선했다면 중개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건 한 번 했다, 여러 번 했다 이런 말은 없는데 기출문제 지문이라고요. 사실은 여러 번 해야 여러 번 하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면서 무등록업자가 했다면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개업공개사들은 은행에 대출 알선하고 대출 커미션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것도 중개이기 때문에 중개를 업을 하면 중개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번에 답 3번이고요. 11번이 아니고 13번에 답 3번이고요. 14번 옳은 것은 했는데 14번 옳은 것은 1번 이중소속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 될 수 있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외국인을 고용인 즉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등록관청이 직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번 모든 개업공개사는 모든 때문에 틀렸습니다. 소위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중개법인도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또 너무 깊이 생각하면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이게 원칙을 묻는 거예요. 예외까지 뭐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가능하다 하면 틀리겠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물론 안 됩니다. 그건 예외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 공인중개사법이 특히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완벽하지 않는 문제가 가장 많아요. 과목 중에서. 다른 과목은 딱 법에 있지만 이건 그냥 실무기 때문에 동네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설치할 수 없죠.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뭐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X입니다.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14번. 15번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와 소속공개사 될 사람 모두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고요.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미리 받는 겁니다. 실무교육은. 자, 그 다음에 2번 소속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했는데 뭐 이 표현도 약간은 매끄럽진 않죠. 근데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즉 신고서 제출만 대행할 수 있고 신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제출만 대행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제출만 대행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중개보조원은 소속공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 될 수 있다 했는데 될 수 없습니다. 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개사가 아니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개업공개사의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서 소속공개사도 공동책임이 있다.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에게도 책임 있는 게 양벌규정이고요.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만 책임 있고 직원 책임은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소속공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분이 전자문서가 왜 안 되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논리적으로 설명 좀 해봐라 하는데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고 국토부에 이거 물어보려고 전화해도 거의 국토부 직원이 아예 전화 안 받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다 전화 오니까 업무를 못 한대요. 말 들어보니까 9시 딱 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계속 전화만 받고 있다가 퇴근 시간 지나고 이제 업무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다가 또 전화하면 통화 중이고 이래요. 그래서 진짜 통화하기 힘들어요, 국토부에. 그래서 저도 못 물어봤어요. 한번 물어보려고 질문이 왔길래 저도 물어봤는데 못 물어봐서 그냥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다고 가로 안에 돼 있는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장등록, 인장변경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 그 다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전자문서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상대방이 신고로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해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정정 신청 이런 것은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전자문서 되는 것, 안 되는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5번에 답 5번입니다. 16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4번이죠. 1번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
숫자들 기억해야 되겠죠? 제가 프린터 그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내드렸죠? 그 테마 특강 자료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위원회 4개 비교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고요. 19명 이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 11인 이내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히 기초지식이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뭐 제가 시험 본 걸 예를 들면 이거는 제 예일 뿐이고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옛날에 시험 볼 때, 저도 10회 때 시험을 합격했는데 공법이 한 달 전에 시험 보니까 17.5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평균이 아니라 모의고사 점수가. 그래서 10회분 모의고사 왜 틀리는지 일일이 법조문 찾아가지고 다 확인하니까 맨 처음 확인하는 데는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 40문제 푸는데. 그럼 갈면 갈수록 아는 게 많아지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고, 그럼 나중에 막판 돼서는 이제 전 과목 다 하루에 풀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전 과목 다 풀어본 게 거의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해요. 말은 잃지만 쉽지 않죠. 하루에 전 과목 다 푼다는 게. 가급적이면 최소한 과목 수를 늘리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뭐 대충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왜 틀리는지를 다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한 과목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지금 해도 늦지 않아요. 특별히 기초지식이나 뭐 법률적 지식, 사전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거의 단순히 암기예요. 큰 틀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건 다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시험장에 가서도 안타까운 거는 1차만 보고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원서 접수 2차까지 하신 분들은 끝까지 2차 시험 꼭 봐야 돼. 만약 설령 떨어지더라도 그 한번 경험을 하는 게 엄청난 도움이 돼요. 모의고사도 보는 거, 미리 경험을 하려고 모의고사 보는 거잖아요. 그 모의고사 안 보고 집에서 누워서 시험 보고 이렇게 하려면 그거 시간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OMR 체크하는 거 이것도 다 시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30분 안에 풀면 좋겠죠. 그냥 집에서 풀면. 그 최소한 40분 안에 풀어야지. OMR 마크 하는데도 손이 떨려가지고 안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돌돌돌 떨려가지고 OMR 카드 마킹하는 것도 잘 안 돼요. 미리 평소 때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뭐 OMR 카드 그런 거 찍는 거 그냥 한번 딱 누르면 다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 사인펜. 그래도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꼭 좀 응시를 해보셔야 됩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틀린 거 왜 틀리는지 확인해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6번에 1번 맞고요. 2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선은 상호간에 선출하는 거고요. 부위원장이 있는 게 위원회 4개 중에서 공제운영위원회 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경우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근데 공제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면 되겠죠. 위원장이 없으면. 예, 부위원장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은 이 공제운영위원회 밖에 없다. 호선, 상호간에 선출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3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3개월입니다. 4번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답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이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공제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에 공제료 수입액 시험에는 협회 총 수입액 X로 출제되었습니다.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16번에 따라서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17번은 답이 4번이죠? 기출문제 이런 패턴으로 출제됐습니다. 1번은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1천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선고형이니까. 근데 2번에 보면 이전 신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은 공개사업 운용 실적 공시의무 위반하면 법률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대여가 똑같습니다. 양도대여가. 그래서 양도대여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판사가 1,200만 원 선고할 수는 없죠. 법정형보다 높게 선고할 수는 없죠. 그 1,200만 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1,000만 원 받을 수는 있겠죠. 9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요.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직접거래 무부관직상투 암기 프린트 11번의 금지행위에도 있는데요.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2,500만 원 받을 수 있죠. 2,900만 원 받을 수도 있죠. 3천만 원 이하니까.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이게 기출문제 이런 패턴이 출제됐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가 기출문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40문제 중에서 기출문제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패턴은 없다고요. 그래서 패턴을 익혀야 돼요. 이게 출제되는 게 거의 해마다 80% 정도는 같은 패턴에서 출제됩니다. 문제가 똑같이는 안 나오고요. 절대로. 17번에 4번이고요. 18번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것도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자, 1번은 보면은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권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은 개업공개사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다 했는데 암기 프린터 16번의 맨 밑에 예치 명의자를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은행법의 은행 공개사업을 하는 자 개공은 신체 보전을 해야 된다. 7명입니다. 개업공개사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다음에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전문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개공은, 개공이 개업공개사죠. 개공은, 개업공개사는 신체를 보존해야 된다.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3번 이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를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어도 해석상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 정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으로 해석상. 그러나 등록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 왜 해놨냐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내놨어요. 4번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답인데 즉 예치기관에는 그게 암기 프린터 16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만 있고 채신관서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채신관서가 금융기관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놔봤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도 해당될 여지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채신관서도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이걸 이의신청했었어요. 이게 채신관서는 명문규정으로 없지 않냐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4번이 답이고요.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매도인이 돈 받는 사람이 매수인 돈 주는데 나 안 받을 거야. 등기 다 넘겨주고 좀 주고 나서 받을 거니까 예치해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 없겠죠. 현실적으로. 매수인이 예치를 원하는 경우 있겠지만 어쨌든 매도인이 그렇게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매수인이 준다고 하니까 그냥 받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답 4번입니다. 19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둔다. 우리 그 특강교재는 맨 마지막에 있고요. 특강교재 말고도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에는 둘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고요. 3번 위원장은 법무부 법무부 차관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두어야 하는 게 아니고 둔다. 그 다음에 5번 시도는 그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보수 계산하는 거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냥 쉬운 건데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하는 게 한 문제 반드시 실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보전금이 1600만 원 더하기 월세가 얼마입니까?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하죠. 그러면 2000만 원 1600 더하면 3600만 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보전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 그러면 27은 14, 1400만 원. 이게 계산하기 기출문제 패턴을 왜 했냐면 계산기 안 가져가도 되도록 문제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이고 요율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중개보수 요율이 0.5% 곱하면 3, 55, 15만 원입니다. 대략 이거는 15만 원, 뭐 0.5 곱하면 150만 원 아니길 거고, 그렇다고 15,000원은 아니겠죠. 중개보수는 3천만 원짜리니까 15만 원이에요. 감으로도 보면 15만 원인데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합하면 30만 원이 답이죠. 이걸 좀 어렵게 내려면 보기에 15만 원이 답이 있으면 좀 더 어렵겠죠. 쌍방 각각 받으니까 3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도액이 2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한도액은 한쪽 사람한테 받는 한도액을 말하는 거죠. 양쪽에 다 받는 한도액을 합한 한도액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에 옳은 것은 1번 했는데 지금 여기서 우선 면제라는 말이 1번 동그라미 1번이 최우선 면제를 말하는 겁니까?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는 걸 말합니까? 최우선 면제 말하는 거죠 이게. 왜? 소액 임차인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법 8조에 의한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가 다 같은 말이죠. 법 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그 말이 해석상 최우선 면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최우선 면제를 1번 말하는 겁니다. 소액 임차인이라고 했으니까 소액 임차인이 서울에 1억 1천 이하인 경우 3,700, 과밀억제권액에 1억 이하인 경우 3,400만 원까지 이게 소액 임차인이잖아요. 과밀억제권액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액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암기 프린트 29번에 있나요? 29번에 보면은 세종, 용인, 화성은 과밀억제권액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요. 파주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올해 9월 달에 바뀔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그 공포된 걸 못 봤는데요. 어제까지는 공포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법무부에 제가 전화해서 몇 번 물어봤는데 이대로 확정됐다 하더라고요. 1억 1천, 1억 이렇게.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최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간 세입자는. 그 다음에 2번은 소액보전금 우선 면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했는데 소액보전금 우선 면제 이 말도 역시 최우선 면제 말하는 거죠.
1억 1000에 3700, 1억에 3400, 6000에 2000, 5000에 1억 1700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죠. 그래서 틀렸고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암기 프린트 29번에 지역별로 다른 내용이 있는데 암기 프린트 29번 이거 주택 상가 올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나오겠죠. 29번. 이것 때문에 인터넷 질문하는 분이 많아요. 이게 아직 9월달에 바뀐다고 하는데 이번 시험에 나오느냐? 나옵니다.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받아보면. 자, 그 다음에 3번 최단기 존속기간은 2년인데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죠.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유효합니다. 불리한 것만 무효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민법은 없습니다. 상가는 1년입니다. 주택은 2년입니다. 농지는 3년입니다. 민법 전세권, 건물 전세권 최단기 존속기간 몇 년이에요? 1년이죠. 그 다음에 최장기 존속기간은 10년이죠. 지상권 최단기 존속기간 경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최장기 존속기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월차임 전환율은 1할 또는 기준금리 4배가 아니라 기준금리 더하기 3.5%죠. 기준금리가 현재 1.5%입니다. 그럼 1.5% 더하기 3.5% 하면 5%죠. 1할이면 10%잖아요. 이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출제됐다고요. 3천만 원을 보증금 2억에 있다가 3천만 원을 내리고 1억 7천으로 계약하고 3천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는가? 답은 1할, 1할이 10% 또는 기준금리 1.5% 더하기 3.5% 하면 5%죠? 둘 중에 낮은 거니까 5%밖에 안 되죠? 5% 하면 5, 3, 15, 1년에 150만 원이에요. 1년에 15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12만 5천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 기출문제 정답은 25만 원이 정답이었어요. 그 당시엔 기출문제는 4배였기 때문에 기준금리 4배였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기준금리도 지금하고 달랐고요. 그때는 기준금리가 2.5%인가 그랬어요. 그럼 4배 하면 10%죠? 10% 하면은 3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25만 원이 답이 되겠죠? 지금 기준금리가 1.5%잖아요. 기준금리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기준금리는 1.5%라고 가정하고 답하시오 이런 식으로 줍니다. 기준금리가 얼마인지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석 달마다 한국은행에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어요. 아직 시험 볼 때까지 또.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이게 뭐냐면 길게 적어놨는데 8년 연속 출제됐는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22번에 옳은 것은 답 1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3번 맨 위에 있는데 소위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같은 말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죠. 만약 수원시에는 구가 4개가 있는데요. 수원시 8달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다면 8달구 빼고 나머지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이게 3군데 각각 1개씩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만약 대전광역시에 구가 5개입니까? 만약 구가 5개라면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서구 뺀 나머지 4개 구에 각각 1개씩 둘 수 있죠. 서울에는 구가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
종로구에 본사가 있으면 종로구 빼고 나머지 24개 구에 한 개씩 각각 둘 수 있겠죠. 포함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2번은. 3번은 암기 프린트 4번에 참고 표시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당해 지자체 조례가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지만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다 했는데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에 대해서 하나 더 보면 본사, 주된 사무소는 본사는 수원시 8달구에 본사가 있고요. 분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어느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누구한테 신고해야 됩니까? 답은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8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죠. 8달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비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구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없으니까 수원시 조례예요. 근데 등록관청은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이 해야 되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8달구청장에게 유성구에 분사무소 설치하겠다는 신고해야 된다고요. (22번에) 1번이고요. 23번 경매.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한다면 이 경매가 될 겁니다. 경매가 한 문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민사집행법이 330개 조문이에요. 다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경매의 경우. 그 경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지금 23번에 있는 문제들인데요. 23번에 1번은 가장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매보증금이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2016년에 개정됐습니다. 이게 2016년 12월 말에. 옛날에는 입찰가, 응찰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였어요. 근데 이제 공매보증금도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이라는 말은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최저 매각가격 10분의 1이라는 말하고 사실상 의미는 같아요. 국세징수법에 보면은 공매보증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세징수법 치가지고 들어가서 이 키워드 검색을 하면 몇 조인지 몰라도 찾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2번은 뭐냐면 공매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압류부동산 공매도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2016년에 신설을 했어요. 말에 옛날에는 공매는 차순위 매수 신고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공매는 명도 소송만 있고 인도 명령 제도는 없어요. 공매는. 그래서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데 법 1번, 2번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국세징수법 법조문 그대로라고요. 공매에서 2번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해당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 결정이 취소된 경우 최고가 입찰 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요. 2등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3번, 4번 지문이 우리 경매에서 가장 시험에 이때까지 많이 출제됐습니다. 3번에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죠. 옛날에는 매수 신청 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3번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됐다. 4번도 물론 많이 나왔습니다. 항고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10분의 1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4번.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즉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매각 잔금을 안 내서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고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할 때는 가격을 깎아줍니다.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내가 써낸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10%인 9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잔금이 9,100만 원이 남았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차순위 2등을 하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게 1억에 매각되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항고를 하려면 항고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항고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인 1,000만 원을 내야 되고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항고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예 한 푼도. 근데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즉 세입자들이 항고를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돌려줍니다. 물론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용된 경우에는 다 돌려주겠죠. 그러면 그게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이 지금은 연 15%입니다. 1억에 연 15% 하면 1,500만 원이고 1,500만 원 나누기 365일 하면 하루 이자가 42,000 얼마 되는데 4만 원이라고 보고요. 고등법원까지 가서 다시 재판하고 오는 거예요. 항고했다는 말은. 다시 재판하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일이 걸렸다. 뭐 200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재판 최순실 재판은 아직도 완전 다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뭐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90일이 걸렸으면 4구 36 360만 원 이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1,000만 원 내놓은 돈에서 이자 360만 원 빼고 나머지 640만 원만 돌려준다. 만약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자가 내놓은 보증금보다 더 초과하면은 더 달라 소리는 하지 않고 보증금 한도 내에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의로 항고를 남용하여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원 건물 이게 경매 넘어갔다. 지금 경매 신청 기입 등기 됐다 이러면은 바로 빼주겠냐고요. 경매 넘어갔다는 소리 들리면 월세 내겠어 안 내겠어요? 월세 안 냅니다. 심지어 전기세도 안 냅니다. 그 전기 끊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세입자들끼리 전기세를 내자 이런 식으로 관리단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고등법원에 갔다 오려면 최소한 몇 달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몇 달 동안 월세 안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항고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항고보증금을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 아니고. 24번은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는데 1번 농업용 창고시설 관리업은 안 되고요. 상가 주택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2번은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됩니다.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상담을 반복하면 법조문에는 업이라는 말은 없어요.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상담업은 됩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여러 번 하면 상담업이 되는 거잖아요. 3번은 공인중개사 대상 X입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이사 도배업체 운영은 안 됩니다. 도배 이사업체 소개는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그 다음에 돈 안 되는 것만 가능하다고요. 개발업을 해야 돈 되고 용역업을 해야 돈 되죠. 그 돈 안 되는 것만 하도록 하는 이유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5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가능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자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30호 30세대 미만인 경우만 분양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조문에는 그런 세대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선매제도입니다. 선매제도. 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 또는 공익사업용 토지가 선매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매수 청구 시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매수할 자로 지정된 자와 동일하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단체인데 공공단체는 뭐 20개도 넘어요. 그거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똑같습니다. 3번 허가관청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1개월이 5번 나오죠. 우리 암기 프린트 1개월이 어디에 있어요? 1개월이 몇 번에 있어요? 찾아봐야 돼. 지금 저 혼자 자꾸 뭐 몇 번 해도 찾지도 않고 있는데 가장 힘든 게 제가 누가 뭐 재수 삼수에 있는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랫동안 몇 년씩 공부하신 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거의 시중에 있는 문제 뭐 몇 년 하다 보면 안 본 문제가 없어요. 모의고사 나온 거 이런 거는 다 봤기 때문에 읽지도 않고 답을 딱딱 찍어요. 다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시험 가면 똑같은 문제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문제 읽는 거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저도 잘 안 되긴 한데 저도 뭐 몇 페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보지도 않고 말로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보셔야 돼요. 어디 있어요? 1월이 45번에 보면 거기에 5번이 있습니다. 2번에 이신청 토지거래 허가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5번에 매수청구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6번 선매협의 완료 1월 이내에, 13번 선매협의 완료조서 제출 1월 이내에, 15번 선매자 지정 통지 소유자에게 하는 것도 1월 이내에. 그러나 30일 암기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농지법이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암기예요. 30일 1월. 1월하고 30일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따져봐야 그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달라요. 다르기는 어쨌든 1월은 28일일 수도 있고 31일일 수도 있어요. 만든 사람은 그렇게 특별히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출제위원이 볼 때만 답이 다릅니다. 1월하고 30일은. 자, 그래서 3번에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고요. 14번, 25번에 4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허가관청은 선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처분을 하고 했는데 지체 없이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해서 그게 허가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